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육군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논란부터 종근당 회장, 미스터 피자 회장의 경우까지 갑질 논란은 사회 전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있는 강자가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뿌리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유교문화, 어떤 이들은 군사정권의 폐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영향이 있겠죠.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1등, 일본 다음 2등 국민이었습니다. 2등은 3등을 필요로 하죠. 그래야 1등에 굴종하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3등을 멸시하며 보상받죠.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은 그렇게 3등이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1등 대접 1000년 이상 받아왔던 중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3등이 됐습니다. 스스로 2등은 원래 1등이 누군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힘만 확인되면 바로 갈아타야죠. 일제가 떠나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미 군정이 차지하고 신탁 통치가 시작되자 1등 국민 자리는 중국이 한순간에 대체됐듯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 후로 미국보다 미국을 더 챙기는 스스로 2등 국민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도처에 넘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냐? 아니죠.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넘겨준다. 그럼 스스로 2등은 또 갈아타겠죠. 이 노예 근성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노예 근성은 갑질로 변태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디자인의 김은지입니다. 갑질에 관한 저의 철학적 고찰 어떻습니까? 네, 변태한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쏟아진 하루였는데 우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있죠? 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2015년 2차 독대에서 승마지원 미비안이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자신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의도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반대로 읽히는 거죠. 예. 내 위에 여자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왜 여자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왜 레이저라고 했냐 뭐 자기 했던 말들에 대한 해명들을 다 준비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도 본인은 본인이 여성의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게 핵심이죠. 예. 정유라 씨를 알았어야 주고받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난 누군지 몰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내내 했죠. 박상진 이번 주 내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김종 전 차관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도 이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거였어요. 네, 정당한 지원이라는 거죠. 승마협회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정유라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 전 차관을 주로 공격했는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할 걸 대신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 전 차관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진 이제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예,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 말이 사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정유라가 올림픽 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박상진 전 사장이 대통령이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탈 수 있는 말을 사주라.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 전 차관이 들은 거는 정유라 얘기도 나왔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했고 말을 사줘서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말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상진 사장이요. 이 말은 독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듣고 그 중간에서 소위 이제 관리 역할을 하던 김종 전 차관한테 전하는 거죠. 말 사주라고 했어. 정유라 올림픽 보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김종 전 차관이 진술을 했어요. 결정적인 진술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안종범 수석 그 종범실록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말을 구입하라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모를 한 날 안종범 수석과 당시 이제 미전실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삼성의 브레인이죠. 중추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전실 사장이었던 장충기 전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메모를 적은 날 통화 내용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김종전. 근데 만약에 이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들어지면 이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김종전 차관은 나는 그 말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상충되는 진술과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그 거짓말로 득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 형량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들은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 형량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기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득이 상상해서 있다면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죠. 네, 심지어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증했을 경우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그럼 뭐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한다. 자기는 이제 진술한 것이고. 근데 이제 박상진 전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로 올림픽 가게 지원해달라고 했고 말 사주라고 했고 그래서 400억 지원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있게 될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예. 뇌물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얻는 이득이 크죠. 네, 또 피고인이기 때문에요. 예.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큰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삼성 결론이 날 테니 또. 네, 구형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고요. 네. 선고는 8월 말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운명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거죠. 예. 자, 삼성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국정원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네.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를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서 밝혀지니 반가운데, 근데 이거는 지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뭐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죠.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예,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전에 터졌죠.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댓글 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윤석열 지금 정확하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윤석열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댓글과는 내 인생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큰 사건이 하나 터졌고요. 앞으로 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리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네. 하셨죠.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극중이 어딨어. 이런 말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건,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만 더 전달드리면요. 네.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경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한테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당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무너졌냐 하는 걸, 다룬 최 감독님이죠. 예, 최승호 PD, 네. 그리고 감독이죠. 최 감독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인데, 예. 가처분 신청을, 그렇다고 하면 상영 금지가 된 건 아닌데. 네, 우선은 했다라는 소식을 했다는 전해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최순실 예산은 집행됐다. 지난해 문체부가 집행한 최순실 관련 예산 규모가 3천억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아하. 3,200억의 예산이 최순실 사업이라고 묶일 수 있는 예. 사업에 최순실 구속 이후에도 예산이 사용됐다 이런 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는 구속이 되고 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은 됐지만 예산이 작년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하라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책임은 물을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쓰여지고. 그렇죠. 돈은 안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예산 규모가 3,227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16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는. 찾아내신 예.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16개. 문체부에서만. 그렇죠. 문화체육 관련해서만. 문화체육만 관련해서 주로 이제 문화체육 쪽에다 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 예산이다 국정농단 예산에 꼬리표가 달린 건 없죠. 그렇게 없지만 이것이 그러면 예.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낸 기준이 뭡니까? 그럼 최순실 예산과 이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농단 예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예. 이렇게 골라낸 게 3,227억이요. 예. 1억이고요. 그거 이제 우리 혼자서 우리 의원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해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랑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창수 박사 소장이 있는 네. 거기랑 분석을 했고요. 숫자만 보면 흥분한다는 분들이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 결산은 사실상 우리가 주로 심의 위주로 했고 결산은 그냥 대충 요식행위식으로 통과의식으로 해왔던 게 그러니까 국회 관행이었어요. 2016년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냐는 결산서를 분석한 겁니까? 그렇죠. 예산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들여다본 거죠. 국가 예산 결산서라고 그러면 100장, 200장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수천 장이죠. 수천 장을 다 숫자를 하나하나 봐가지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제 예산이 잡힌 거랑 실제로 쓰인 거랑 그리고 이제 성과도 있을 거고 집행률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됐고 수의 계약인지 경쟁 입찰인지 공모를 한 건지 서부터 해서 그게 또 위탁을 줬는지 용역을 줬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다 뒤져본 거고요. 예산 결산서 몇천 장은 될 것 같은데 몇천 장 되죠? 그럼요. 몇천 장을 다 분석하는 의원실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아마 결산을 분석한 거는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네. 사건이 몇 개월 하셨습니까, 이거를?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무슨 많은 숫자를. 그래서 요번에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뒤집을 정도가 된 거고 그리고 나라 예산이나 국가 세금을 수천억 원을 이 특정인이 사실상은 이 먹잇감으로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이건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항목을 이것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골라내신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예산이 부당하거나 잘못 집행되고 그리고 공정이 지금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예산 가운데 근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건 아무리 봐도 타당성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됐다 그런다면 그걸 이제 역으로 쫓아가 본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잡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조사를 했고 특검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간중간 나왔고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 나와 있는 얘기를 기초로 해서 예산서를 보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르 관련 뭐 K스포츠 관련 등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 예. 국가 예산 속에서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 예. 찾아가 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셨으니까 그중에서 16개를 골라내셨으니까 예. 16개를 골라낸 사업들의 특징, 패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준이라고 할까요? 예, 예. 뭐 그런 게 있다 수법 뭐, 그런다면 예, 예. 예. 뭐 결국에는 이 뭐 예산이라는 게 최순실 씨가 이제 직접 기획을 했다든지 이 예산을 아니면 차은택이나 김종창 같은 최순실 관련자들이 관여한 국가 예산 사업을 이제 총칭해서 이제 이걸 표현한 거고요. 예. 그러면 그런 예산에 드러난 16개 사업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다 그런다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이 타당성이 없다. 사업들은 전부 적이 안 돼 있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첫 번째 특징이. 예. 법적 그리고 이제 근거가 없다. 공모 없이 수주 계약을 하고 수의 계약. 수주 계약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죠. 수의 계약이에요. 예, 수의 계약을 하고 공모 없이 수의 계약을 그리고 하고. 본 계약을 하면은 이제 드러나니까 예. 본 계약은 놔뒀다가 보통 하청이나 위탁이나 재하청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에 하청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위나 이런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수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이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예산인 줄 모르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거 뭐 사담성도 없고 그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넣으면 어떡합니까? 보통 이제 그게 이제 그 수동적으로 이제 다 이제 일정 부분 다 관여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눈치 빠르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해서 자기가 잘못된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자기가 집어넣도록 하진 않았지만 약간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은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6개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 일정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고 싶지 않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렇게 급한지를 몰라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된다. 네. 뭐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청와대에서 연락 간다든가 최순실 씨로부터 연락 간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메시지가 가나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정농단 예산이 최순실이가 움직여서 뭐 실제로는 최순실이가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총감독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주연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문화예산은 차은택이가 맡아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이제 이권 챙기기를 한 거고, 채용예산은 김종차관이 한 거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조연을 맡아서 한 이권 챙기기, 국가예산, 나라 책임을 이권 챙기기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반적인 감사로는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재하청을 하면 일반적인 감사로는 국회에서는 찾아낼 수 없었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찾아내려고 끝까지 가본 것이지. 예. 일반적으로는 재하청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본 예산만 보지 하청, 재하청, 용역 이런 사업은 그동안 잘 안 봐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점검을 안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는다 그런다면 하청이고 용역이고 위탁 사업이라도 정보 우리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하청까지 이번에 확인했더니 그 끝에 가면 그럼 그 재하청 회사들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거나 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저희도 몇 번 다루는데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회사를 갑자기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하청 어딘가에 쑥 끼워 넣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덜썩 계약이 돼요. 그렇죠. 그런 패턴인데 예. 확인이 됐나요? 그런 것도? 그렇죠.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본 계약이 안 들어가고 예. 하청이나 위탁이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 기업이 그 위탁이나 이제 용역을 따도록 예. 그렇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제 그 사업을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K나 미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회사가 밑에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본계약에는 없고 하청기업이나 위탁기업, 용역. 국가 예산이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나쁜 행동을 했지만 아주 교묘한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의 아주 그 거대한 이건 국정농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네. 꽂히면 그게 흘러가지고 최순실 씨의 주머니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생기업 만들어서 하청이나 재하청 주고 재위탁까지 하는 수법을 해서 이제 국민 세금 나라 예산 이제 교묘하게 다 빼먹은 거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뭐 지금 16개 사업이 되고 국정농단 예산, 최순실 관련 예산이 3,22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깃털 일수만 있을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데 이제 16개 밝혀진 것 중에 예. 제일 큰 규모 제일 사업은 큰 규모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 예. 예. 차은택 아까- 씨가 했던.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공모 없이 수의 계약하고 예. 예산 집행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예.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하고 사업 타당성 결여됐고 이런 건 공통적인 이런 저거고요. 근데 이거는 문화체육 예산만 국한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예산은 다른 부처까지 다 안 되면 엄청난 규모겠죠. 근데 이제 문화창조벨트는 얼마나 됩니까? 예, 거기 합친다고 그런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227억인 거고요. 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보면은 2015년에는 80억이었어요, 규모가. 85. 근데 작년 2016년에는 904억이 10배가 넘게 된 거죠. 급증이 합쳐서 됐죠. 1,000억 정도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체 이제 계획에 했던 거는 총 사업 기간은 6년 후 잡고 7천억 7천억을.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만 이렇게 하여튼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사업도 말씀하신 공통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법적 근거가 없대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죠. 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네. 옛날에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거기에 의원원에서 청부 입법을 합니다. 아. 청부 입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인데 공통점은.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예, 쓰고 그리고 계속 나서 쓰고. 계속 쓰면서. 예. 법적 근거는 나중에 누군가를 시켜서 법안을 발의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예산 집행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요? 예? 누구냐고요? 청부입법. 이응되는 의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응이 우리 너무 홈페이지에 우리 국회 입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우리 이렇게 찾으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이응이요? 예, 이응 의원인데요. 이응, 그럼 중간이 어떻게 되면 이씨인가 보죠? 이씨, 그죠? 그렇죠. 이 씨랑 뭐 들어가는 의원인데요. 중간 글자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지읒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의원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이씨. 콘텐츠 사업진흥법 이렇게 치면은 친박 의원이죠? 네? 당연히 친박 중에 대표적인 뭐 우리 손꼽히는 친박 의원이고요. 이지효씨요? 예, 그래서 법률명만 이게 검색하면 이장우 의원이요? 누가 대표 발의고 공동 발의 누가 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장우 의원이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실은 16개 사업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하는 건데, 의원님이 재밌게 하시면 또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맛보기로 준비했는데. 여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업 예를 보면요. 예.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의 세부 사업 하나를 보면요. 예. 문화창조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연간 예산이 36억인데 예. 교육생은 39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1억씩 썼다는 이게 훌륭한- 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거의 눈먼도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그냥 해먹은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거 하면서 구조적으로 해서 굳고 다 새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속 챙긴 이렇게 해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했다가 한 달 만에 경질된 이 염영숙 게임관리위원장의 증언입니다. 국회 와서 한 이렇게 얘기죠. 해먹었다. 예. 예. 이게 이제 박근혜 그분이 국정농단 보고서 이게 시체죠. 뭐냐고 했죠. 예. 도대체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이냐고. 그래서 그 세금 집행 내역서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잘린 것이고 그렇게. 예. 그래서 국장들 보여주니까 그 장관한테 불려가서 너 왜 그거 보려고 그러냐. 너 그만둬라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잘린 거죠. 그 책임자가 아니 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알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 밑에 국장이.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VIP 관심 사항이라고 쭉 뿌려서 예. 둘이 툭툭툭 내려와서 결국은 최순실 씨 관련된 신생회사가 끝에 하청 재하청을 거쳐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예산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그런 사업 16가지를 발견하신 거죠, 지금. 예. 그 중에 염영숙 위원장한테 그런 거 그 예산 세세한 내역 알 필요 없다고 한 국장은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 받았는데요. 이번에 뭐 받았겠습니까? 주의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은 별로 책임 없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죠. 시킨 대로 했다 정도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만 16개 3천억대, 3,200억대요? 예, 예, 3,227억입니다. 을 찾아내신 것이고. 예. 그럼 그 외에 외교부도 있잖아요. 미얀마 대사관 ODA 사업. 그죠? 예. 외교 지금 산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거는 문화체육 예산만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다른 부처까지 한다 그러면 되면 뭐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 텐데. 산자이나 뭐 예. 이런 등등. 뭐 미얀마 대사관은 뭐 미얀마 대사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로 드러난 거고요. 예. 그 ODA 원조 사업에도 관여한 거로 그렇죠. 특검에서 그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예. 그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유라 특혜 부정 입학 이화여대 특혜 입학 시켜준 이화여대에 대해서 재정 지원 사업 그랬죠. 규정과 기준에 안 맞게 예. 엄청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유라가 아기 낳을 때 그 도와줬다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는 순천향대학. 네. 순천향대학도 뭐 훌륭한 대학이긴 하지만 네. 뭐 손에 꼽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그 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예. 나라돈을 막 예. 마음껏 쓴 거군요. 예. 이것도 역시 최순실 관련 사업이 전부채 걸쳐 이뤄졌다는 하에 뭐 단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개나 되는데 예. 하나 맛보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나라살림 소장님도 같이 나오시는 게 이게 투톱으로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인 거죠. 다른 예를 들면 미래부나 이런 데도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제 주로 이제 문체부 중심으로 문체부 돈이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돈, 뭔가 생산하는 돈이하고 다 쓰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네.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그렇죠. 체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 돈 먹기가 제일 좋다고 본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는 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 돈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권 챙기기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예산찾기위원회라고 제가 지금 이름 붙였습니다. 예산찾기위원회. 예. 저희가 코너 한번 어떻게 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뉴스공장 탈원전 재생에너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보자. 태양광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활용한 클라우드 펀딩 100만 불이면 10억이에요. 100만 불을 모금한 요크의 장성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불을 모은 분의 목소리로는 자, 장승현 대표님, 저희가 앞에 노웅래 의원하고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몇 분 없는데 하다가 재밌으면 3분 또 할게요. 네. 좀 이어서,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약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디자인 그렇죠?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신 거죠? 네. 유학을 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디자인 회사를 처음 했죠? 네. 근데 망했죠? 아니요. 망했어요.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지금 저희 회사가 네. 그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그 기본은 디자인 회사입니다.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있네요. 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한 분인데 왜 갑자기 태양광 패널입니까? 저희는 태양광 패널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형 발전을 크게 하는 그런 태양광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핸드폰 충전을 한다든지 그걸로 불을 밝힌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전기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하면은 주택 전기나 또는 네. 거대한 태양광 이렇게 산업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고 휴대가 간편하게 만들어서 내 휴대폰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예,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일상 중에 부스럭부스럭 꺼내고 계시네. 일상 중에 사용해야 하니까 네.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네. 어머나, 예쁘네요. 이 이름이 뭡니까? 솔라 페이퍼라고 합니다. 종이처럼 얇다고? 그렇죠. 역시. 아하.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휴대폰보다 약간 커요. 약간 큰데 패널을 자석으로 붙이게 돼 있네요. 네. 그게 그 패널을 자석으로 붙이면은 네.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전력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자라면 하나 더 붙이고 그렇죠. 붙이고. 모듈식이니까. 굉장히 얇으네요. 종이는 과장이고요. 종이 한 30장 정도, 20장? 근데 그게 네. 그 기존의 그 다른 제품들을 보시다가 이걸 보면은 네. 이거 진짜 종이처럼 얇구나라고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왜 디자인 회사가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이게 세련되게 예쁘고 생겼네요. 예쁘게. 네. 사람들이 사실 이걸 꺼내놓고요. 맞아요. 도시에서 쓰려면 예뻐야 하잖아요. 맞아요. 예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자연을 생각해서 커다란 우산 같은 태양광 패널을 들고 다니면서 펼칠 수도 있겠으나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모양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모양이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맞습니다. 특히나. 예. 도시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태양광 회사로 근데 결정의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디자인이 중요해라고. 네. 저희 보니까 이제 일단 아까 망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 충전 관련된 거를 하다가 시장에 이제 처음 그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의 파악을 조금 잘못했었는데 태양광 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렇죠. 미래 에너지고. 예. 보조금과 기술만 생각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지니어들이 뭔가 기술이나 효율만을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와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효율, 광전율 뭐 몇 % 올린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건 엄청난 연구를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세계죠. 그쵸. 네. 그거를 일상 사람들한테 끌어올 수 있는 건 디자이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큽니다. 저것은, 미래 고부가 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역시 실제 이런 재생에너지 관심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게 하얀 도화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항상 기술로만 네. 취급하다 왔지. 그쵸. 이것이 일상의 소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군요. 그렇죠.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어디서 모은 거예요? 이거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인 킥스타터에서. 킥스타터. 네. 유명한 곳이죠. 네네. 아주.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좀 설명드릴 게 남았기 때문에 3부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장성은 요구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소개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3부에 연이어 모셨습니다. 킥스타트라고 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이죠. 을 통해서 100만 불을 모아서 태양광을 일상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솔라 페이퍼라는 제품을 만드신 요크 회사 이름입니다. 요크의 장성은 대표 스튜디오에 2부에 이어서 나오고 계십니다. 킥스타트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킥스타터는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어떤 개인이나 뭐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큰 기업이 아니면 그걸 바로 제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구개발비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대중이 보고서 저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실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물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돈을 내는 거죠. 지불을 해서. 그렇죠. 대신 아주 싼 가격에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도 선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입도 선매의 가격 속에 그 물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의 개발비, 포장비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는 100원 할 것을 50원만 내고 그 50원으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물건을 개발해서 결국 그 사람한테 50원을 주고. 그렇죠. 일반한테는 나중에 100원에 팔겠죠. 그렇죠. 예.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올려서 100만 불을 펀딩했어요. 저도 킥스타트 가끔 들어가 보는데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서. 네. 물론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많죠. 많죠. 예. 근데 100만 불이면 굉장히 큰 펀딩이거든요, 이거. 네. 그죠? 그렇습니다. 킥스타트, 사상 아주 탑에 들어가는, 그쵸? 네. 액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킥스타트가 미국 기업이니까 킥스타트, 물론 미국 사람들만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화제를 모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이 제품을 만들고 혹시 뭐 외신과 인터뷰를 하거나 소개되거나 네. 많이 했어요? 네네. 뭐 CNBC 같은 데서는 생방송으로 또 저희 제품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BBC 클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해외 그 외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내 라디오는 처음 나오죠? 처음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게 지붕 위에 설치하는 네. 대따 큰 태양광, 네. 가정용 전기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렇죠. 내 손바닥에 들어오는 제품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손바닥에 들어오는 얇은 제품이 없었나 봐요. 화제가 됐던 게. 네, 그런 건 없고 주로 이제 아웃도어 쪽에 네. 그런 쪽에 타겟을 많이 맞춰서 굉장히 좀 투박하고 좀 크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리 내가 친환경자라고 하더라도 갖고 다니기 조금 어려운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었기 이게 때문에 무게가 어떻게 되죠? 그 패널 지금 들고 계시는 거 하나가 한 65g 정도 됩니다. 65g. 아시겠죠? 엄청나게 얇아요. 얇고 이 제품의 특징은 손바닥 하나에 들어오는 이 패널을 서로 자석으로 딱딱딱 붙여서 모자라면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두 개로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충전이 얼마 만에 되는 겁니까? 맑은 날에는 저희가 그 집에서 충전할 때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콘센트 꽂아서. 그리고 똑같은 5W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면 2시간이면 충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폰 하나를? 그렇죠. 물론 날이 밝아야 됩니다. 비용은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그런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아웃도어, 예. 전기 콘센트가 없는 곳에 갈 때, 혹은 나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지 않고 태양광으로 내 전자제품들을 충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쵸.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 반응이 있다.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고 조금. 많지는 않다. 이 솔라 페이퍼라고 불리는 제품, 네. 솔라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페이퍼 종이 그만큼 얇다는 겁니다. 솔라 페이퍼라는 제품을 결국 어떤 정신으로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고 네. 인사를 하시죠. 네. 저희는 이제 이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에너지, 지붕에 올리는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 될 일. 예. 네, 그렇죠. 근데 당장 내가 쓸 거는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태양광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라는 거는 지구 어디에나 다 있는 그런 공짜 에너지잖아요. 그런 것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무공해고.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 중에 쉽게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태양광 제품을 봐야, 예. 이게 내 생활 속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네. 예. 아마 그 전에 뭐 이렇게 캠핑용 보셨던 분들은 나는 아웃도어에서 생활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셨었을 분들도 아마 솔라페이퍼 보시면 내가 갖고 다닐 수도 있겠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예. 대박이 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은 요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쇼미더머니 최순실과 재산 추적 프로젝트,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전문가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의원과 심지어는 안원구 원장님, 청장님까지도 다 말할 수 없다, 스포트라이트를 봐라 했던 게 어제 드디어 방송이 됐고, 네. 이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서 그런지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바다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JTBC 쪽에서 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 얘기했거든요. 네. 어제 저는 근데 못 봤어요. 저희 PD님 봤는데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제보자를 만나는 바람에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네. 못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다고 하는 반응이 많고, 이제 저희 방송을 쭉 들었던 분들은 사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네. 이제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해가 쉬웠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재밌었다고 그런 평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청장님도 당연히 등장을 허윤석이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저희가 쭉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예.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최초에. 지금은 이제 그 끝에 어떻게 숨겼냐를 찾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나로 돌아가 보자. 예. 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예. 자, 최태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가난했다, 찢어지게.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뭐 의붓아들 조순재 씨로부터도 나왔고, 네.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가, 네. 예, 끼니를 걱정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무슨 재벌도 아닌데.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 쪽에 살 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박근혜 씨를 만나서 고국 선교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게 출발입니다. 예. 그렇죠. 그 선교단을 조직하면서 갑자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예. 그 돈들이 이제 계속 뒤로 이제 연결이 되는 자금들인데요. 첫 종잣돈은 그러니까 구국 봉사단, 선교단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기업으로부터 그렇죠. 돈을 쥐어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대기업들한테 찬조금을 받기도 하고 네. 또 그 구국 봉사단이 구국 선교단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구국 봉사단으로 갔다가 새마을 봉사단으로 바뀌는 네. 과정인데 그 당시에 그 구국 선교단에 그 가입되면 한 70만 명이 회원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 70만 명의 회원들이 그 재벌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찬조금을 받고 예. 월 운영비도 거기서 예. 상당히 받았다는 70만 명을 운영할 정도였고. 예,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딸 영애가 총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기업들이 받아들였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명예총재로 추대를 해놓고 그 최태민 씨가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네.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축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 서거 이후가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조선재 예, 씨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정희 비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통칭하면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지금 금고 2개.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했죠. 예, 그 금고 2개 중에 하나는 9억, 예. 하나는 나중에 그 안병호 장군으로부터 나오는 뭐 1톤 트럭 반을 이제
은혜로부터 받아왔다는 그 네. 비자금이죠. 그 두 개가 거기는 얼마가 들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박근혜 씨로부터 안병호 장군이 설득을 해서 받아온 자금이 1톤 트럭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나왔지. 그 그 안에 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1톤 않았습니다. 트럭 반 안에 돌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고가 아마 최태민 씨 집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고 하는 최태민 씨 아들의 그렇죠. 증언하고 연결된 그 금고가 아닐까 추정이. 그걸로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 안에 뭐 금괴도 있었다고 하고 뭐 CD도 있었다고 예, 하고 예. 채권도 있었다고 하고 예. 그러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조단이었다라고 이제 그 최태민 씨 당시에 아들이. 최태민 씨 그 자제분이 이야기는 최재석 네, 최재석 씨.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 이야기로는 한 3, 4천억 정도 그 당시에 자기가 볼 때는 한 3,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신의 추정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것이 부동산화한 것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 이미 조단이 좀 됐을 거라고 금고 안에는 3, 4천억 뭐 부동산 다 합치면 조단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확인한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 이야기인데요. 뭐 정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었음직한 이야기들이죠. 최재석 씨도 금고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 조순재 씨 의붓아들이죠. 그렇죠. 예. 조순재 씨 이제 유경재단 정수장 경남대학 쭉 역할을 했던 네. 재산 관리를 했던 조순재 의붓아들 조순재 씨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자금 금고라고 보이는 그 금고를 최초로 옮기신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 같이 최태민 씨와 네. 조순재 씨가 그 금고를 옮겨가지고 아까 작은 방에 그 금고를 전부 다 금고로 썼다라는 그 방 속에 네. 옮겼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급봉사단이 첫 축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비자금, 그 다음에 옮겨진 금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사망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재단이나 정수장학회 영남대학을 통해서 또 현금화하거나 네. 빼돌렸다고 말하는 돈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땅을 팔아가지고. 예. 그 영남대학 재단에 땅을 팔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입학 부정 비리를 통해 가지고 영남대학도 있었죠. 예, 예. 영남대학 부분도 있었고 그거는 크게 화제가 됐었던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경재단은 뭐 형제들 간에 분규가 일어나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죠. 유경재단의 땅만 조단위의 가치가 있다 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부동산만. 현재 그 부동산 가치가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하죠. 그거는 조단일 걸이 아니라 조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예, 유경재단의 재산은. 영남대학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정입학건은 당시에 억대를 받고 대학에 그냥 입학시켜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80년대 영남대학에 있었고 그때 그렇게 해서 축제한 돈도 여기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종잣돈에. 이 자금 외에도 이제 그 월남 파병 용사들에 대한 그 전투수당 예. 또 유족 그 위로금 뭐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90%를 이제 띄놓고 10%만 지급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세호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파월 사령관 하신 분이 네, 파월 사령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제 그런 기장을 하셨고? 그 당시가 연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네.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지금 현재 그 파병이 됐던 지금 아직 그분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의 진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그 브라운 각서라는 네. 것이 있는데요. 그 브라운 각서에 미국 군인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전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아하. 그때 당시에 금액도 나와 있고요. 네. 그 월 500불이라는 걸로 당시 기준으로. 500불인 건데 실제로 우리 군인들이 받았던 것은 50불 50불 수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450불이 어디로 갔냐. 다 그렇습니다. 군인 주라고 준 건데. 라고 당시 파월 사령관이 이 돈 어디 갔냐고 기자회견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지금도 아직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로파일러시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얼핏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처음 들었어요. 파월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군요. 그 돈도 어딘가에 쓰였겠죠. 예. 어딘가에 모여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파월 군인들 그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지금 이 자금을 찾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 내 450불 내놔라. 그렇죠. 450불이라고 하는 액수 때문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자기는 목숨을 목숨 걸고 값이죠. 예, 네. 목숨을 걸고 갔는데 갔다가 다친 분도 많고요. 근데 그걸 빼먹었어.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국민들 그분들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로서도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이분들도 지금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450불에 지금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그 지금 돈은 지금 남아 있을지 아니면 없어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상관없이 찾아야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죠. 사실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요게 이제 종잣돈의 그 구분 이런 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구국 봉사단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다. 예. 예. 그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죠. 예. 구국 봉사단 재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국 봉사단은 75년인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구국 봉사단이 이제 처음에 최태민 씨가 75년도에 대한구국 선교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총재로 당시에 그 영예였던 박근혜 씨를 총재로 추대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구국 선교단, 구국 공사단을 거쳐가지고 예. 새마음 봉사단으로 이제 이 공조직이 되는 시점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구국 새마음 봉사단. 대통령이 빼게 되는 조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속에 보면은 그 전번에 그 청문회 전국에서 이야기됐던 그 우병우 수석의 그 장모 네. 김강자 씨라는 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에 사진으로 전에 한번 그렇죠.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인연이 이게 한두 개 인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또 최순실 씨도 이 대학생 봉사단에 또 단원으로 가입이 돼 있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주수석의 장인이 또 최태민 씨하고 친분이 상당히 436이라고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말하는 예.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매일 사무실에 놀러 왔다는 진술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올라가는 인연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나는 모른다 최순실 그러죠.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예. 모른다고 나는 절대. 예.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알았는데 몰랐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네. 봐야겠죠. 그러면은 구국봉사단은 당시에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요. 그 김정념 씨라고 그 당시 최장수 그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에서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낸 회고록에 보면은 그 기부금을 낸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이제 부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똑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죠. K미르 재단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돈 내라, 그러면 특혜 줄게, 이거. 그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그 김정남 씨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그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뭐 그런 회고록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지금 K미르처럼 똑같이 이제 어떤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에 그 자금을 찬조를 받고 운영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아버지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그 당시에는 그 특별히 그 자기 창의적인 그런 방법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착안한 아버지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과 했던 방식을 딸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란 수첩이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란 수첩, 네. 그 당시에 그 최재석 씨 말에 의하면. 네, 최재석 씨는 아들입니다. 아들, 최태민 씨 아들의 그 노란 수첩에 이런 방법들을 맞습니다. 전부 다 정밀 기록을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 노하우. 돈을 해먹는 노하우 거기 다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예. 예. 거기에 그런 말로 하셨죠. 거기에 노하우, 재벌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법도 다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숨기느냐는 방법. 자금 세탁하는 예.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이 돈을 들고 가봐야 얼마 되겠냐 그거. 기업을 통해 세탁해야 된다. 기업은 해외에서 사업도 하고 투자하니까 기업 돈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갈 수 있다. 그 기법이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그 부동산 그 물려주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통해 자금 세탁하는 방법,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들을 아마 전수를 했던 것이. 보물수첩이죠, 보물수첩. 봐야 됩니다. 예. 그 보물수첩이 어디 갔는지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 아들이 찾고 싶었으나 없었다. 네. 예, 없었고 아마도 그걸 보고 최순실 씨가 지금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뭐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든가 네. 아니면 K미르 재단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구상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그때. 예, 그렇게 봐야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러면? 그 모은 돈을 이제 최태민 씨가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예. 그 최태민 씨 사망 이후에는 임선희 씨한테 잠깐 갔다가 부인, 예. 최순실 씨 모친. 부인으로 갔다가 그 딸 최순실 씨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다시 그게 정유라까지 가지 않았나. 예, 3대째로 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순재 씨가 그런 말도 했어요. 돈천지였다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뭐 박근혜를 그 명예총재로 앉혀놓고는 돈 천지였다 이런 녹취록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리한 게 아니라 왜 최태민에게 다 전재산을 관리했을까. 그 대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녹취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박근혜 씨는 그 사회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예. 그 돈을 관리할 만한 그런 그 경험이 없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순재 씨는 그 대목이 이해할 수 없다고 두 사람 뭐 특별한 관계나 뭐 그런 것도 작용했을 수가 대단한 있고요. 신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추정을. 신뢰 관계보다 더 넘어서는 선으로 갔을 수도 네, 있죠. 이익 관계가 아주 탄탄한. 네. 뭐 이해할 수 없다고 남기긴 했습니다. 녹취록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근데 그 중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구국 선교단 그 당시에 그 안양에 있는 그 석수동 땅이 있습니다. 구국선교단 소속 소유의. 아니 그 당시에는 그 경기도 소유였죠. 예. 경기도의 그 종축장 토지였는데 예. 그 토지가 한 7만 평이 이르는데요. 예. 그 7만 평을 구국 선교단이 네. 사서 신모 씨라는 분한테 이제 그거를 넘겨주는데요. 예. 넘겨주고 봉사단이 일단 사가지고 예. 안양시로부터 예, 시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사서 예. 그거를 다시 신모 씨한테 매각을 하고 예. 그 신모 씨는 1628명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올 거니까 사라고 해서 그 1628명이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과정이 아주 수상하죠.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기획부동산의 형태였는데 사실 이 신모 씨가 구국 봉사단으로부터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신모 씨 거 소유가 아닌 시점에 이걸 계약을 합니다. 1628명하고. 완전 기획부동산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기획부동산도 거기다 구국봉사단을 끼워서 자기 소유도 아닌 상태에서 이미 소유가 될 걸 알았던 거죠. 알고 네. 그거를 전부 다 1628명의 그 지금 현 소유주들한테 팝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죠. 1680명. 1628명이나 되는 분이 여기에 지금 아직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이분들은 말하자면 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한 거네요. 당한 거죠. 지금 일종의 이제 토지 사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돈을 이 1628명.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 사례가 이거 말고 더 많이 있네요. 쭉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번개 한번 때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 앞에 솔라페이퍼 때문에 약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만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요거
자세한 내역들 다음 주 이어집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요크 장성윤 대표 목소리는 송채경화 기자로 착각했네요. 그런가요? 예. 그런 문자가 껴왔습니다. 예산휴게소에 큰일을 보려고 들렸는데 스피커로 뉴스 공장에 쩌렁쩌렁 들리네요. 예산휴게소 누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틀어주세요. 공장장님 바람 새지 마세요. 그 뒷말 웃깁니다. 너무 섹시하잖아요. 주말 특근 저희가 주말에도 한 주간의 방송 중에 핫한 부분을 골라서 주말 특근 저희 게스트들이 진행하는데 최근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뉴스 공장 청취율 2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중입니다. 온 집안의 라디오를 다 틀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심 파괴자, 네. 신화 파괴자, 가치한 미식가 황교익 마칼레미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파괴자라는 말에 네. 그 전통 파괴자라는 말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전통 파괴자. 예, 뭘 잘못 알려진 전통 파괴자. 네. 예. 이 음식 정도면 뭐 대략 몇백 년은 됐겠지 했는데 대부분 뭐 일제강점기 아니면 70년대 나왔다 뭐 이런 거. 엄청난 동심과 전통이 파괴되었어요. 전통인 줄 안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도대체 오래된 건 뭐냐. 네. 진짜 오래된 거. 진짜 오래된 거. 그때 미숫가루라고 하고 딱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된 거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미숫가루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이게? 당군 할아버지가 먹었을 음식으로 저는 미숫가루를 꼽아요. 미숫가루가. 끼니로 먹었던 음식. 당군 정도로 올라간다.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로 쭉 먹어왔던. 그렇죠. 그 여름 되면 우리 이렇게 미숫가루. 요즘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그 미숫가루 참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그죠? 어릴 때는 여름 음료수 하면 미숫가루를 푼 다음에 얼음을 띄워가지고 얼음 띄워서, 그죠? 마시는 거 그거였거든요. 좀 이거 뻑뻑하게 해가지고 예, 먹으면 이렇게 걸쭉하게. 끼니도 되잖아요. 함께. 반 정도는 끼니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전에 먹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뭐 기록에도 있습니까 이런 거? 기록은 없어요. 반전. 이게 음식과 관련되는 이런 옛날 고대의 어떤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문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음식물은 그냥 썩어버리니까.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도에는 문헌에 있다. 뭐 이런 그런 거는 사실 존재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삼국유사 뭐 그 기록에 보면 그 타래와 노래가 둘이가 서로 왕의 자리를 양보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랬대요. 왕자리 서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왕조도 드물게 있긴 했나 보죠. 예, 있어요. 대부분은 서로 죽이고 차지하는데. 그래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떡을 입에 물고 이렇게 이빨의 술을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세어보는 요 장면이 요 삼국유사에 등장해요. 그래서 떡을 물어서 이빨이 성한가 안 한가 몇 개가 성한가 몇 개가 더 많은가. 이빨이 더 많은 건강한 사람이 하자. 이빨이 더 많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빨이 더 많은 사람을 거기에는 뭐 이렇게 성인 좀 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빨이 해놨어요. 더 많으면 지혜롭답니까? 옛날에는 뭐 이게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이빨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뭐 건강의 상징 관리를 잘한다.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옛날 고대부터 먹었던 음식으로 대충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서양에서는 보통 그 오트밀을 가장 고대부터 먹었던 요즘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먹고 싶다만 최초의 곡물 음식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의 음식, 곡물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예전에 인간은 뭐 수백만 년 동안 살았잖아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 그 시대에는 뭐 야생 동물들, 야생의 과일들 뭐 이런 거, 야생의 뿌리들 이렇게 먹고 산 거죠. 그거는 이제 문명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최초 이렇게 붙이기는 애매해요. 근데 문명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먹었던 최초의 음식 이런 것은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재배했던 곡물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왔을 법한 게 미숫가루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귀리가 네. 최초의 작물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가루 내서 그냥 끓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귀리죽이죠. 그게 최초의 음식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먹었을 그 최초의 신석기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해서 먹었을 음식. 정착하고 농경을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도 죽이었을까? 우리도 역시 곡물을 빻아서 먹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이렇게 좀 넓혀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의 곡물을 이거 생산했던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뭐 탄화미라는 게 있어요. 탄화미. 타서 예. 오래된 그냥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한 8,000년 전의 것들 뭐 김포나 뭐 충북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가끔씩 이렇게 탄화미가 발견돼요. 예. 탄 거죠. 예. 그러니까 탄화되어 있으니까 썩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땅 속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볏잎이 해요. 탄 게 나온 겁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쌀알이. 쌀알이. 예. 네. 탄 것이 이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 여러 곡식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게 뭐 한두 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나와요. 이게 뭘까? 그게 불이 나서 그런 게 식량 창고 같았다? 제가 추론은 좀 다르게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이나 뭐 보리나 우리가 최초로 우리 땅에서 생산됐던 곡물들 이런 것의 그 껍데기를 벗기는 방법이 뭐 요즘에는 뭐 정미소 가면 다라라 기계로 다 벗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껍질은 말랐을 테니까 그걸 태우면 안에서 알갱이가 나오니 그렇지. 태워서 맞아. 껍데기를 제거했을 것이다. 우리 뭐지 보리설이 한다 그러죠. 보리 이렇게. 그러면 태워서 태웠으면 딱딱해졌을 테니까 그 다음에 빻았을 것이다. 금방. 네. 제가 정말 머리 잘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래요. 하나를 말하면 하나 정도는 팍팍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백미로 이렇게 도정하는 이런 기술은 근대화 초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초기 넘어갈 때 그때 미국의 기계가 들어오면서 도정기계가. 우리가 네. 백미라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러면 쌀을 어떻게 도정했는가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두드려 팼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런데 이게 왕결을 벗겨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뭐 저도 해봤는데요, 장화나. 어린 시절에. 네. 손으로 한다는 이거는 너무 작고 예. 효율도 안 나고 하다가 지치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선에서 했던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게 이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나락제 이렇게 예. 쪄서 말려서 털어낸다. 그렇게 털어내면 흔히 말하는 찐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이 될 그런 것이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그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리고 쪘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도 오래돼요. 수분만 적절히 조절을 하면 그러면서 떡이 바짝 나왔구나. 말리면 그렇죠. 오래 네. 둘 수가 있어요. 떡은 나중에 또 다르게 한번 우리 한판 풉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찌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탈곡 방법 이전에. 말고 네. 그 이전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불에 거슬려서 손으로 슬슬 비비면 그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 그 보리서리 할 때 그때의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 보리를 그냥 불 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슬슬 거슬리고 난 다음에 그걸 손으로 그냥 수수수 비비면 그냥 알곡이 그냥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알곡을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네. 이것을 모든 농경과 함께 만들어지는 여러 기물들 중에 그 확이라는 게 있어요. 평평한 돌멩이 위에 그냥 둥글둥글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 요 두 개, 판때기 하나와 원시 동그란 돌 절구네요. 하나.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냥 손으로 수수 이렇게 문지르면 그 곡물이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 이후에 모든 농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기구거든요. 원시적인 절구. 그렇죠. 그거 가지고 불에 거슬린 그 나락을 올려놓고 이렇게 슬슬 문지른 거죠. 그러면 결국 곡물 가루가 되고. 곡물 가루죠. 그게 미숫가루다. 이제 그걸 그냥 곡물 가루인데 그걸 가지고 물에 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수가 되는 거죠. 끓이거나 그래서 먹겠군요. 미수라는 말은 조선에 이제 문헌에 등장하는데
밀수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니까 꿀물을 탄 물이다. 뭐 이렇게 꿀물을 탄 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밑자와 말자가 서로 이렇게 통하거든요. 가루를 네. 뜻하는. 그래서 가루물이라는 그 말로 이렇게 내려왔을 미숫가루물이다. 것이다라고 가루를 추정. 그냥 가루를 빻았다면 딱딱해서 빻았어요. 네. 그냥 먹긴 너무 뻑뻑하잖아요. 퍽퍽하죠. 목이 네. 매죠. 그러니까 그냥 물을 가루째. 탔겠죠. 예, 네. 어릴 때 그 미숫가루 이렇게 가루째 이렇게 목에 많이 걸리면서 이렇게 털어놓으면 경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는 먹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물을 그걸 탔겠네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물은 뭐 늘렸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물을 탔겠네요. 그렇죠. 네. 뭐 대한민국에는 물 다 좋잖아요. 이게 이제 물 타서 가루로 먹으면 돼요. 냈으니까 보관도 네. 오래됐을 테니까 그렇죠. 한겨울 지나는 용으로 그걸 했다가 물 끓여서 집어넣어서 식용으로 하고. 이제 그 시대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00년 전부터 공부를 우리가 재배했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적어도 한 수천 년은 그러니까 소치 일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게 고려 중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전에 한 1,000년 정도는 이제 떡의 시대가 있었고 그 떡의 시대 그 이전에 적어도 한 3,000년, 4,000년 정도는 이 미숫가루가 우리 한민족의 주식이었을 것이다. 이 이렇게. 마칼리스트가 말이죠. 3D 네. 업종입니다, 이게. 이거 뭐 좀 말하려고 한 말은 요즘 하도 뭐 아는 사람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하면 그 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어디 인터넷 검색 뭐 뒤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아는 척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음식에 대한 역사들을 책으로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서양의 최초의 음식이 오트밀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관념으로 쥐고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음식이 오트밀인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넣거든요. 이런 방식은 좋지 않죠. 우리 땅에서도 오래전부터 당연히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인간이 살았으니까. 오트밀 이전에 미숫가루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 그게 또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네. 이 마칼리스트 살려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재밌잖아요. 연구하고 그다음 미숫가루는 언제 어떻게 나왔을까 문헌을 찾아보고 추정하고 고고학자가 할 일인데 그거 한 다음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답해야 하고 왜냐하면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보니까요. 네. 다 알 것처럼.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재밌잖아요. 근데 이 미숫가루의 그 맛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요. 우리는 지금 미숫가루를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숫가루라는 게 오래됐습니다. 곡물을 태워서 내는 구수한 맛, 구수한 향이죠. 네. 이 향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박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곡물 음료들을 보면 누룽지 향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가미돼 있어요. 네. 우리가 마시는 음료들 중에 한국인 특유의 음료 중에 하나가 이 곡물차들이거든요. 그게 누룽지 향이 뭐냐 그러면 곡물이 솥바닥에 타면서 내는 그 구수한 냄새거든요. 네. 이게 미숫가루 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물차들이 우리나라의 음료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 냄새, 그대로부터 이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술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전통주들이 이게 미숫가루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발효가 된 거야. 근데 아까워가지고 마셨더니 이거 좋아. 막걸리.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네. 추론 가능합니다. 이게 그 막걸리라는 게 복발효라서 좀 네. 이렇게 복잡한 과정. 이거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아. 미숫가루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는데 이게 그런 발효가 추론 돼가지고 아까워서 먹었는데 죽기는커녕 기분이 좋고 달달해가지고 일부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황교익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